자, 이제 우리가 드디어 벤처 창업의 기반이 되는 특허권을 손에 얻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가정을 하고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 합니다. 자, 특허권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지식재산권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다라는 것을 무수히도 많이 전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과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것이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뭐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강의에서는 뭐 당연히 주제는 아니지만, 그리고 내가 만약에 특허권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다른 식으로 어떻게 이거를 사용 수익해서 영업으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창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유인물 13페이지의 특허권의 효력으로 넘어가서 94조에서는 특허권의 효력을,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 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다른 조항에 따라 전용 실시권자가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일 첫째 줄에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권을, 해당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업으로서는 뭘까요? 13페이지 하단에 적극적 효력, 업으로서의 의미, 업으로서 특허권을 실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리적 목적으로 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며 경제적 영향이 적은 개인적, 가정적 실시는 제외한다고 해석된다. 자, 실시가 뭔지에 대해서는 밑에서 보겠지만 일단은 특허권을 뭐 활용하는 거겠지. 특허 발명을 막 이렇게 만든다, 그 발명을 만든다, 이게 실시가 아니에요. 특허 발명을 돈을 벌기 위해서 활용한다 라는 식의 개념이 실시인데, 영리적 목적으로 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우리는 업으로서라고 얘기해. 그러면 영리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뭐 가정적 실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당연히 특허권의 효력에서 제한되겠지. 즉, 다른 사람이 한 특허 발명을 취미 삼아서 집에서 한 번씩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아. 그래서 다른 사람이 특허 발명을 한 어떤 물건을 내가 집에서 한번 만들어 봐야지 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되면 도저히 산업이 발전할 수가 없겠죠. 연구자들도 해당 특허를 연구의 목적으로도 쓸 수가 없을 테니까. 그렇게는 되지 않고 그 특허 발명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자신의 연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업으로서 영리성만 가지고 있지 않으면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소지는 없다라는 게 업으로서의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집에서 아주 간단한 특허 발명 같은 경우에는 취미 삼아서 얼마든지 특허 발명을 실시해도 상관없다. 자, 그러면 실시의 개념이 뭐냐? 자, 모든 법률은 정의 규정을 가지고 있죠. 자, 2조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14페이지에. 실시라 함은 다음에 1회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자, 첫 번째로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되게 어렵게 써 있어.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자, 이 물건을, 물건 발명에 해당하는 그 물건을 만들고, 쓰고, 빌려주고, 뭐, 팔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실시의 개념으로 본다, 실시. 근데 앞에서 봤던 이 업으로서의 개념이랑 합쳐지는 실시의 개념은 당연히 영리성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기 위해서는, 침해하는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업으로서 실시해야 돼. 이 실시는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같은 것을 의미한다라고 기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시의 개념과 업으로서의 개념은 항상 같이 다니는 거구나. 이 업으로서의 개념이 빠진 실시는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뭐 마찬가지인 거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거예요. 뭐 물건 발명이나 방법 발명이나 유사한 건데, 이런 경우에도 당연히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이 금지된다.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을 실시로 본다라는 의미겠죠. 자, 각각의 행위는 독립하여 독점권의 대상이 된다. 우리는 이거를 실시 행위 독립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자, 어떤 사람이 하나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특허권자가 특허권자가 어떠한 특허 발명에 대해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겠지, 권리를. 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 즉 실시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들고, 생산, 뭐 팔고, 양도, 뭐 대여, 빌려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각각 개별적 실시야. 이 특허권을 내가 행사한다, 실시한다라고 하는 건 이 모든 거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게 아니라 포괄하지만 각각 개별적인 실시 행위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허권자는 나는 이 특허권을 나는 생산만 하는 실시 행위를 할래. 그리고 판매를 하는 실시 행위는 다른 사람한테 권리를 빌려줄래.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 나는 생산만, 특허권자는 생산만 하고 어떤 사람은 팔기만 하고 하는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줬지. 이럴 경우에 서로의 권리를 침범할 수가 없어. 물론 침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가 이 실시행위가 다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각각 독립된 권리의 객체가 된다. 이걸 우리는 실시행위 독립의 원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특허를 받은 물건에 대한 생산 행위를 특허권자로부터 허락받은 경우에는 이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행위는 할 수가 없다. 양도를 하려면 양도에 대한 실시권을 다시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실시권에 대해서 다시 공부할 때 살펴보도록 하고, 각각의 실시행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뭐 수입 이런 것들은 각각 개별적인 실시권으로서 독립된 객체구나라는 걸 일단 머릿속에 우리는 받고 있어야 된다. 자, 독점적으로 특허권의 효력 중에서 업으로서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데, 독점이란 타인을 배제하고 특허권자만이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특허권자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범위는 기술적 범위에 한정되며, 이 기술적 범위는 어딜까요? 기술적 범위에 한정돼서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대. 특허 발명을. 이 기술적 범위는 우리가 가장 아까부터 중요하다고 전 시간부터 얘기를 했던 특허 명세서상의 특허 청구 범위를 의미한다. 즉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청구항에 기술되어 있는 범위의 한도 내에서만 특허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특허 청구의 범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특허의 기술적 범위를 회피할 염려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구성 요건과 설계상 근소한 변경만 있는 일정한 발명에 대해서도 기술적 범위에 포함시키는 이론이 주장되었다. 그것을 우리는 균등론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특허라는 권리의 침해와 관련이 된 내용이겠지. 예를 들어서 어떤 특허권자가 어떤 물질을 발명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특허권을 받았죠. 이 물질은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C라는 물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C에 대한 발명이 된 것이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어떤 다른 사람이, 특허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거를 약간 회피해서 우리는 특허 청구 범위의 청구항의 명세서 안에 적혀 있는 범위 내에서만 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에 한정해서 특허 범위를 정한다 그랬죠. 그 밖에는 내 특허가 아니라는 뜻이지. 알겠죠? 명세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넘는 것은 내 특허가 아니라는 거예요. 즉 내가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러한 기술을 이 특허 청구 범위를 벗어나는 특허 발명을 할 경우에는 내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A는 A-로 대체가 돼. 아주 비슷한 물질이에요. B는 B-로 대체가 돼서 C-를 만들어도 똑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지. 이럴 경우에 이 두 가지의 발명이 균등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가 있지 않을까라는 주장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특허를 내놓고 이제 이런 C라는 물질의 발명을 통한 어떤 영리 행위는 다 내 거야. 20년 동안은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회피해서, 기술적으로 회피해서 아주 유사한 물질로 C-라는 걸 만들어낸 거지. 균등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특허 청구 범위를 명세서에 적혀있는 청구항에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청구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해당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이것이 균등론의 내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세서를 더 잘 쓰는 게 더 좋겠죠. 이왕이면. 자, 소극적 효력. 특허권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거한이 아니라 권한 없이 자신의 특허권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금지 청구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 해석된다. 자, 내가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특허권을 받았으면 나는 이거를 적극적으로는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를 갖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 특허 청구 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을 침해하는 특허 발명을 실시를 하면 나는 그 침해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왜? 독점적이니까 아주 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균등론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권리의 범위가 특허 청구 범위를 아무리 살펴봐도 아주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심사관들도 사람인지라.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권리 범위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심판을 특허청에 제기할 수가 있어. 그러면 권리 범위를 특허청에서 확인을 해주죠. 여기까지는 네 권리, 여기까지는 네 권리 밖, 뭐 이런 식으로 나눠줄 수 있는 권리 범위 확인 심판도 제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럼 특허권자의 권리는 아주 적극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구나, 영업적으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럼 어떤 의무를 가질까? 의무. 특허권자는 모든 법률은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겠죠. 특허법도 마찬가지인데, 자, 먼저 특허 실시 의무. 자, 지금부터 보게 되는 의무들은 사실은 의무의 본질적인 내용이랑은 달라요. 다만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이 특허권자에 뒤따르는 책임 정도로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아시겠죠? 특허 실시 의무. 우리나라는 강제 실시 허락과 권리의 취소 제도를 병용하고 있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강의안을 업데이트를 못해서 권리의 취소 제도는 병용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권리의 취소 제도는 삭제해 주시면 되고, 그럼 강제 실시 허락만 남겠지? 강제 실시 허락을 하고 있어서 3년 이상 특허권을 실시하지 않으면 타인의 청구에 의하여 통상 실시권을 허가하고, 다리가 아니라 다시, 그로부터 2년 이상 실시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취소된다. 자, 이 후단의 내용, 다시 그로부터 2년 이상 실시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취소된다는 삭제, 이게 권리의 취소 제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지금 삭제됐다, 법률이 개정이 돼서. 그래서 강제 실시 허락이라는 거를 우리나라는 법률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특허권을 특허권자가 실시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 그 특허권을 실시하고 싶은 사람이 청구를 해서 통상 실시권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통상 실시권은 뒤에서 보겠지만 특허권자가 있는데, 이 특허권의 이 내용이 되는 특허 발명을 자기만 써. 왜? 독점적이니까. 독점적이고 배타적이니까 특허권자의 마음이죠. 내가 쓰던 다른 사람한테 쓸 수 있게 해주던. 근데 쓸 수 있게 해주는 그 권리를 우리는 실시권이라고 불러요. 실시권. 이 실시권은 전용 실시권과 통상 실시권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린 이 통상 실시권을 흔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라이센스 계약이라고 불러. 라이센스 계약. 라이센스 계약. 이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특허 발명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용 실시권은 특허권자처럼 쓸 수 있는 거야. 완전 배타적으로. 심지어는 특허권자도 배척해요. 특허권자가 어떠한 특허 발명을 생산하는 행위에 대해서 A라는 사람한테 전용 실시권을 줬으면 그 생산은 전용 실시권자만 할 수 있어. 특허권자도 생산에 대한 실시행위는 할 수 없게 된다. 통상 실시권을, 그 해당 특허 발명에 대해서 생산을 하는 통상 실시권을 다른 사람들한테 줬으면 특허권자는 생산할 수 있어요. 이게 통상 실시권과 전용 실시권의 차이예요. 배타성에 좀 차이가 있겠지. 근데 우리가 흔히 실시권 계약은 통상 실시권을 맺어. 그 라이센스 계약을 맺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편의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그 유리병으로 되어 있죠. 유리병으로 되어 있는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같은 거, 음료. 거기에 보면은 그 식품은 스타벅스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동서식품에서 만들고 있어. 동서식품에서 스타벅스의 프라푸치노 기술을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스타벅스의 제품은 아니지만 동서식품에서도 팔 수 있게 된다. 이게 라이센스 계약인데,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 특허권을 받아놓고 3년 동안 특허를 실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걸 하고 싶은 다른 사람이 이 특허권자 3년 동안 특허권 실시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특허청장한테 얘기하면 통상 실시권을 받을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거예요. 특허권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다만 돈은 내야지. 그걸 우리가 실시료라고 불러. 실시료. 통상 실시권이 됐든 전용 실시권이 됐든 실시료는 납부를 해야 된다. 돈을 내고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지. 3년 동안 그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왜일까요? 다른 사람의 재산인데, 특허권은 굉장히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타인의 재산인데, 그거에 대해서 특허청장이 뭐라고 다른 사람의 재산을 너도 쓸 수 있게 뭐 쓰는 사용료만 내 라고 하면서 허가해 줄 수 있는 권한은 특허청장이 가지고 있지 않지. 왜 그럴까? 특허법의 목적은 산업 발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20년이라는 존속기간 안에서 그 기술을 마음껏 다른 사람들이 쓰길 원하게 되는 거죠. 다만 독점적인 권리는 주었지만 몇몇 요건을 제시해서 지금과 같이 3년 이상 특허권을 특허권자가 실시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한테 주지도 않고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사용함으로써
산업경제를 좀 발전시킬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 특허 실시 의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비슷한 맥락으로 특허권의 정당 실시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107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 정당 실시 의무인데 이름이 통상실시권 설정의 제정이네. 자, 특허권자가 어떤 특허권을 정당하게 실시하지 않으면 특허청에서 아까 얘기했던 라이센스 계약, 통상실시권을 설정을 해주는 것을 재정한다. 재량으로 정해주는 거예요. 특허청이. 왜? 산업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자, 그럼 어떤 때 특허권자의 이 독점적인 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다른 사람한테 이 라이센스 계약을 맺어서 통상실시권으로서 주면서 타인의 특허권을 적법하게 침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느냐. 첫 번째, 1항 특허 발명을 실시하려는 자는 특허권자가 아니죠. 특허 발명을 실시하려는 특허권자가 아닌 사람이 특허 발명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통상실시권 설정에 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네가 정해줘 라는 거예요. 내가 통상실시권 쓸 수 있게. 내가 맨날 가서 특허권자한테 나 이 기술 좀 쓰게 해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암만 말을 해도 나랑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 법률에 정한 몇몇 가지 요건에 해당되는 특허권자야. 그러니까 내가 이 기술 쓸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그냥 무턱대고 그냥 그 통상실시권을 갖고 싶은데 특허권자가 주지 않는 경우, 그건 재산권의 적법한 행사죠. 그런 경우가 아니겠지. 자, 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자, 1호 특허 발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천재지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3년 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아까 강제실시 허락 봤죠?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거지. 그냥 아무 이유도 없는데 3년 동안 특허권자도 실시하지 않고 특허권자가 다른 실시권자들,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도 맺지 않고 아예 그 특허 발명이 국내에서 아예 실시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아무 이유 없이. 그런데 누군가는 그 기술을 쓰고 싶어 해. 그런데 이 사람한테 암만 얘기해도 주지 않아. 그럴 경우엔 특허청장한테 얘기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다음에 통상실시권을 맺을 수 있게 통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특허권자는 무조건 그것에 따라서 통상실시권을 유상으로 부여해주면 됩니다. 돈을 받으면서. 자, 2호 특허 발명이 역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상당한 영업적 규모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하거나 적당한 정도와 조건으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자, 1호는 아예 실시되고 있지 않은 경우지. 아무 이유 없이. 2호는 아무 이유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실시는 하고 있어요. 실시는 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산업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아주 가내수공업 정도로 아주 작게만 하고 있어. 내수는 굉장히 큰데 요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너무 이걸 작게 하고 있어서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통상실시권을 달라고 해도 이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특허청장님이 좀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특허청장이 다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아, 이거는 정말 정당한 규모가 아니다. 다른 사람이 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필요가 있겠다 싶으면 이러한 통상실권을 제정해줄 수 있다. 정해줄 수 있다. 재량으로 라는 것이. 자, 다음 페이지에 3호 특허 발명의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이 발명이 실시를 해야 되는데 이 발명을 실시하면 공공의 이익이 굉장히 증가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 봤을 때. 그럴 경우에는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통상실시권을 줄 수 있도록 특허권자를 설득해 줄 수 있다라는 뜻이고, 네 번째,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정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특허 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불공정 거래 행위라는 것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권리 남용을 말해요. 특허권자가 권리를 남용하고 있는 거지. 특허권자가 예를 들어서 내 특허 발명을 쓰려면 다른 사람이랑은 거래하지 마. 아니면 내 특허 발명을 쓰려면 이 사람이랑만 거래해. 가격을 막 후려치고 있는데. 이거 다 권리 남용이죠. 아니면 나랑만 거래해 라고 하는 것도 권리 남용이죠. 이런 거를 특허청장한테 얘기를 해서 올바르게 특허가 실시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주면서 통상실시권을 주는 거예요. 즉 불공정 거래 행위, 권리 남용을 바로잡으면서 통상실시권도 쓸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특허 표시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훈시 규정으로 하고 있어요. 특허 표시 의무라는 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특허 발명품이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뭐 여명 808이다. 숙취 해소 음료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밑에 왜 그런 것들 봤죠? 이게 뭐 특허 출원번호, 뭐 특허 번호 뭐 몇 다시 몇 해가지고 무슨 특허다라는 게 표시되어 있는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특허를 표시한 거야. 특허를 표시한 거죠. 특허 표시는 왜 하는 걸까요? 타인에게
내가 특허권자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쵸? 특허를 표시해 놓으면. 그럼 특허가 표시된 물건이나 특허가 표시되어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진 물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침해할 소지가 좀 현저하게 줄어들겠지. 그쵸?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이 페이턴트의 약자인 PAT를, 이게 특허죠, 특허권. 이게 특허권이라는 뜻인데, 이 페이턴트의 약자 PAT라고 해가지고 뭐 특허를 표시를 해놓는다거나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특허 번호를 그냥 명시한다거나. 방법은 정해져 있지 않아, 특허를 표시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훈시 규정이라 그래서 하든 안 하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특허권을 표시할 수 있다고만 하고 있는 거지. 물건 발명일 경우에는 그 물건의 표지에다가 표시하면 되는 거고, 물건을 만드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건의 표시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훈시 규정이다 보니까 이게 특허권이 표시가 되어 있든 표시가 되어 있지 않든 이 해당 특허 발명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뭐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즉, 내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내가 특허권을 표시했든 표시하지 않았든 간에 권리 침해에 대해서 구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훈시 규정밖에 안 되니까. 그냥 특허권을 표시하든 표시하지 않든 네 맘대로 해 라고 하는 게 우리 법이니까. 즉, 권리의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예요. 특허권을 표시하든 표시하지 않았든. 단지 우리가 상식으로 알을 필요가 있는 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외관주의를 신뢰하는 나라야. 뭐 독일 같은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외관주의를 신뢰하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권리관계를 굉장히 명확하게 하고 싶어 해요. 즉,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PAT에서 특허를 표시하지 않은 물건을 다른 사람이 만들었어. 즉, 특허를 침해한 거죠. 이럴 경우에는 특허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특허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특허 침해로 보지 않아요. 즉, 특허권자를 보호하지 않지. 당연히 손해배상 같은 것도 받을 수가 없겠죠. 근데 이러한 침해가 있은 후에 만약에 특허권자가 특허를 표시하게 됐다. 그때부터는 당연히 침해를 구성하게 되겠지. 특허권자는 언제든지 특허를 표시할 수 있으니까. 그게 우리나라랑 좀 다른 점이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약간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특허권을 표기하는 게 좀 좋겠죠. 자, 다음 실시 보고 의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의무지. 어떤 특허권자는 아까 얘기했던 무슨 뭐 강제 실시 허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실관계를 좀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특허청 입장에서. 그래서 이 특허 발명이 상당한 규모로 실시가 되고 있다거나 아니면 실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필요들이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실시 여부를 보고할 의무를 진다. 특허청장이 보고를 실시에 대한 보고를 요청했을 경우에는. 자, 비밀 유지 의문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이러한 특허권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업으로서 독점적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갖는데 어떠한 제한이 있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봐야겠죠. 자, 첫 번째, 시간적 제한이 있어요. 특허권의 존속 기간에 대한 이야기지. 자, 특허권은 설정 등록 시부터 발생을 하는데, 자,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20년이에요. 20년. 자, 언제 우리가 특허권자가 특허 출원을 일단 했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1년 6개월 후에는 공개가 되고 3년 안에 특허 출원을 심사 요청을 하지 않으면 심사는 되지 않고 특허권은 아무도 못 받게 되는 거지. 여하튼 뭐 심사 청구는 해가지고 심사 결과 등록이 됐어. 이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3년이 꼬박 걸렸다 라고 칩시다. 그리고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20년인데 과연 그러면 20년이 등록 시점부터 20년이냐 아니면 출원 시점부터 20년이냐 라는 거죠. 자,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출원 시점, 등록하는 순간, 특허권이 승인돼서 등록하는 순간 출원시로 소급해서 20년의 존속 기간을 갖게 된다라는 게 특허권의 존속 기간이에요. 아셨죠?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등록시가 아니라 출원시다라는 걸 우리는 일단 알고 있어야 돼. 자, 장소적 제약. 산업정책상의 이유로 특허권은 이를 설정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속지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률에 의해서 획득한 특허권은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만 효력을 갖게 됩니다. 자, 내용적 제한도 있어. 조금 뭐 중요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공공의 이용을 위한 제한이라 그래서 내 특허권이고 우리나라에선 영향을 미치는데, 이 법률에서 9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특허권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자, 첫 번째,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 발명의 실시. 아까 얘기했었죠. 이 규정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특허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에만 다른 사람의 특허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연구 또는 시험을 위해서 이거를 그냥 해보는 거, 그러니까 돈 주고 팔거나 뭐 영업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우리는 선언적으로 굳이 이러한 특허 발명의 실시는 다른 사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명시적으로 박아놓은 거예요. 두 번째, 국내를 통과하는 데 불과한 선박, 항공기, 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장치, 그 밖의 물건. 자, 외국의 선박이 우리나라의 바다를 지나가. 근데 그 선박 안에 들어있는 장치 중에 우리나라에서 특허 등록된 특허권의 내용이랑 동일한 특허권이 들어있다. 지나가고만 있는데 공공의 목적에서 그러면 그 배 세워가지고 이거 내 특허권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효력을 가지니까 니네가 외국을 지나오다가 우리나라의 영해로 들어오면서 내 특허권을 침해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금지를 청구해. 그 선박 부셔버려. 아니면 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고 지나가. 라고 하는 건 공공복리에 어긋나죠. 그래서 당연히 허용된다라는 것이고, 특허 출원을 한 때부터 국내에 있는 물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특허 출원을 했는데 사실은 그 물건이 이미 국내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규모로 업으로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거지. 이런 경우에는 증빙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 사람한테는 제한적으로 작용을 한다. 즉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항은 뭐 중요한 내용이에요. 둘 이상의 의약이 혼합되어 제조되는 의약의 발명 또는 둘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한 특허권의 효력은 약사법에 따른 조제 행위와 그 조제에 의한 의약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공공의 복리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조제 행위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어떤 제약회사에서 두통에 좋은 개보린이라는 약을 만들었고, 어떤 제약회사에서 두통에 좋은 뭐 타이레놀이라는 약을 만들었어. 어떤 회사에서는 두통에 좋은 뭐 그나렌이라는 약을 만든 거야. 근데 이거는 각각 이 제약회사의 특허권이 있겠죠. 물론 뭐 존속기간이 20년이 지났으면 모르겠지만 여하튼 다 특허권으로서 효력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 약을 각각 개별적으로 사는 것, 이거는 문제가 되지. 뭐는 특허권의 영향이 미치게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걸 우리가 이렇게 조제가 돼서 시판되고 있는 약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똑같은 원료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우리는 약사들이 조제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성분 위주로. 그래서 개보린의 성분, 타이레놀의 성분, 그나렌의 성분을 합쳐서 약사가 처방전에 의해서 제조를 한 거야, 조제를. 그런 경우에는 이 세 회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되죠? 특허권의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자, 다음으로 특허 실시권에 대해서 좀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